유튜브로 읽는 박정희 전기 3권 혁명 전야 술과 여자. 유경수는 식량이나 돈이 떨어지면 진해로 내려와 육군대학에 다니는 박정희 준장한테서 얻어가곤 했다. 유경수는 남한테는 절대로 남편에 대한 불평을 드러내지 않았으나 두 사람만 있을 때는 집요하게 따지는 면도 있었다. 부부싸움의 주제는 주로 가난과 외도였다. 어느 날 한밤중에 식모할머니가 당번병 박환영을 깨웠다. 옆방에서 두 사람의 고성이 들려왔다. 박환영은 싸움을 말리려고 머리를 썼다. 옆방 문을 두드리면서 장군님 저를 부르셨습니까? 라고 했다. 때마침 박정희는 따지고 드는 아내에게 던질 물건을 찾고 있던 중이었다. 손에 물주전자가 잡혀 있었다. 박정희는 임마 내가 언제 널 찾았어? 라고 소리를 빽 지르면서 물주전자를 던졌다. 박환영은 물을 뒤집어 썼지만 부부싸움은 그쳤다. 다음날 박환영은 진해의 집을 나섰다. 박정희와 육사 동기생인 한웅진 장군을 찾아 전주로 갔다. 후방부대에 근무하고 있던 한준장은 박환영을 알아보고는 사무실에서 아무 말도 못하게 하더니 시내로 데리고 나갔다. 어떻게 온 거야? 박 장군님 생활이 말이 아닙니다. 오사단에 있을 때보다 더 어려워 가정 불화가 잦습니다. 그래? 여기서 잠시 기다려봐. 한웅진은 어딘가 나갔다가 오더니 두툼한 봉투를 건네주었다. 야간 군용 열차편으로 진해로 돌아온 박환영은 봉투를 박정희에게 전달했다. 송여찬 3군 단장이 어느 날 진해로 내려와 육군 대학에 들렀다가 과거의 부하들에게 봉투를 돌렸다. 다른 사람들은 3만 환씩인데 박정희의 봉투에는 10만 환이 들어있었다. 박정희는 이런 식으로 동기, 선후배들의 금전적인 도움을 많이 받았다. 그래서인지 박정희는 자신의 청빈을 내세우거나 부하에게 강요하려고 하지는 않았다. 오히려 모두가 도둑놈들인데 난들 도둑질하지 말란 법 있느냐 라고 말하면서 자신을 낮췄다. 박정희가 자신의 청빈을 자랑하고 다녔더라면 그의 주위에는 사람들이 모이지 않았을 것이다. 유경수는 집안에서는 쌀이 떨어지고 있어도 당번병 박환영이 외출 나올 때 미군의 비상식량인 시레이션과 건빵을 그네에게 갖다주는 것을 보고는 야단을 쳤다. 고스란히 다시 싸주면서 군인들이 먹을 음식을 가지고 나오면 누군가는 굶게 되는 것 아닌가요? 라고 말했다. 박정희는 유경수에 대한 찬양시를 일기에다가 적어놓을 만큼 아내를 좋아했지만 술집 여자들도 좋아했다. 술을 마시면 꼭 여자를 불렀다. 박정희는 여자를 고르는 신미안이 높고 까다로웠다. 그의 옆자리에 앉은 여자들은 키가 크고 얼굴이 긴 특징이 있었다. 대체로 유경수 형의 외모를 좋아했다. 3군단 포병사령관 시절 박정희는 단골 술집 여자가 쌀이 다 떨어졌다고 하니까 자기 집 쌀은 걱정하지도 않던 사람이 부대 쌀을 갖다 주기도 했다고 한다. 박정희가 강원도 화천에서 2군단 포병사령관으로 근무하고 있을 때 그를 찾아갔던 옛 부하장교는 익명을 조건으로 이런 증언을 했다. 저를 반갑게 맞으시더니 부관에게 참모 장교들에게 알려 오늘 귀한 손님이 오셨으니 술값 가지고 집합하라고 그래 라고 했어요. 장교들 사이로 여자들이 끼어 앉았는데 박 장군은 여러분 잘 들어. 오늘 이 여자들은 전부 이 손님 거야. 건드리지 마. 알아서 술 마셔 라고 해요. 박 장군은 술자리에서는 상하관계를 무시하는 사람입니다. 일본군 장교들이 술을 마실 때는 부하가 상관의 머리에 젓가락을 두드리면서 노래를 부른다고 들었는데 그분이 그런 식이었습니다. 그날 모든 장교들이 자리를 뜨고 난 뒤에도 박 장군은 단골 작부와 떨어질 줄을 몰랐습니다. 그러나 다음날 아침에 만나니 언제 그런 일이 있었냐는 듯 예의, 그 찬바람 나는 군인으로 돌아와 있더군요. 박정희는 야전에 근무할 때는 꼭 단골 술집을 정해놓고 다녔다고 한다. 일과 시간엔 엄격한 군인, 일과 후엔 소탈한 인간으로 돌아가 술과 여자를 가까이 한 박정희는 이 두 가지 면을 혼합시키지 않고 선명하게 구분해 놓았다. 그러나 유경수의 입장은 달랐다. 유경수는 소실을 5이나 둔 아버지 아래서 본처인 어머니가 얼마나 마음고생을 하는지를 지켜보면서 어린 시절을 보냈다. 남편의 외도를 허용하면 자신도 어머니처럼 될 위험이 있다고 판단했는지 박정희의 여자 문제에 대해서는 보통 여자들보다도 더 예민하게 반응했다. 이런 태도는 청와대 생활에까지 이어져 대통령 수행 경무원들은 유경수만 보면 겁을 먹곤 했다. 영부인에게 붙들려가서 간밤 대통령의 행적에 대해서 추궁을 당한 직원들도 있었다.
충현동 집에서 함께 살던 여고생 박재옥의 눈에 비친 유경수도 행복하기만 한 주부는 아니었다. 나는 아버지와 유 여사가 싸우는 것을 딱 한 번 봤다. 어느 날 아침 온 가족이 식사를 하는데 그네가 큰 소리로 떠드니까 아버지가 꾸중을 하셨다. 유 여사가 싫은 기색을 보였다. 큰 소리가 오갈 조짐이었다. 아버지는 내게 영옥이 언니 집에 잠깐만 가 있으라고 하셨다. 그 뒤 두 분이 어떻게 다투셨는지는 알지 못한다. 이상하게 유 여사의 얼굴은 밝지 않았다. 혹시 나 때문에 그러신 것은 아닐까? 나는 마음이 편치 못했다. 그 의문이 풀린 것은 내가 결혼한 뒤였다. 아버지 부관이었던 남편에게서 들은 바에 의하면 유 여사는 아버지의 여자 문제 때문에 늘 수심에 잠겨 있었다는 것이다. 박정희, 유경수는 다른 사람들에게는 박재옥을 딸이라고 적극적으로 소개하지 않아 박환영, 당범병은 오랫동안 유경수의 친척 동생 정도로 알고 있었다고 한다. 손님이 오면 박재옥은 조용히 2층 방으로 올라가곤 했는데 분위기와 행동거지가 유경수와 매우 닮았었다고 한다. 유경수는 미혼인 남편의 부하들이 들르면 넌지시 고등학교밖에 나오진 않았지만 좋은 규슈가 한 사람 있는데 라고 말하면서 눈치를 보곤 했다. 박정희 준장이 진해 육군대학 학생으로 있을 때인 1957년 1월 처제 유계수는 고려대학교 사무원으로 일하던 조태호와 약혼했다. 박정희의 장모 이경령은 신랑집에서 보내온 혼서함을 자신의 팔자가 사납다면서 사위에게 열도록 했다. 그해 3월 20일 박정희는 벚꽃이 막 피기 시작한 진해에서 육군대학을 우등생으로 졸업, 열흘 뒤 육군당 부군단장으로 발령을 받아 경기도 포천의 군단사령부로 부임했다. 당범병 박환영 하사는 관사를 배정받았는데 전기가 안 들어와 석유 난포불을 밝히고 살았다. 군단장 관사에만 전기가 들어왔다고 기억한다. 육군단장은 당시 육군참모총장 백선엽 대장의 동생 백인엽 중장이었다. 외유내강의 형과는 판이한 성격의 소유자인 백인엽에게는 용장이라는 단어와 함께 직결처분권의 남용, 이승만의 총애, 부패장성이란 단어도 따라다녔다. 백인엽의 부하로 근무했던 장교들을 만나봤더니 그로부터 당한 모욕감에 순간적으로 이성을 잃고 나도 모르게 권총으로 손이 갔다고 고백한 사람. 그가 나를 직결처분하려고 하면 나도 같이 쏘고 죽을 결심을 하고 권총을 손에 대고 있었더니 그냥 갔다고 말한 사람도 있었다. 이런 성격의 백인엽 군단장 아래서 엘리트 의식과 자존심이 강한 박정희 준장은 모욕을 견뎌야 했다. 박환영의 증언. 부대에 비상이 걸리면 박정희 장군도 철모에 완전군장을 하고 대열에 선두에 섰습니다. 백인엽 군단장은 지휘봉으로 박 장군의 철모를 탁탁 치면서 무슨 훈계 같은 걸 하곤 했습니다. 박 장군은 그런 대우를 받고도 꾹꾹 참고 일절 내색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일과가 끝나면 과음하여 죄가 없고 숙소로 돌아오는 일들이 잦았습니다. 이 무렵 육군단은 미군이 개발한 오각편제를 시험하는 훈련을 예하사단을 상대로 하고 있었다. 박정희 부군단장은 이 훈련의 사단 통제관이었다. 이 훈련 중에 박정희는 당시 7사단의 작전장교 손영길 중위를 만난다. 정규 육사 1기 출신으로 전두환, 노태우와 동기인 손중희는 울산 농고를 졸업했는데 교장이 박정희가 대구사범에 다닐 때 스승이던 박관수였다. 박 교장을 통해서 박정희 장군의 이름을 알고 있었던 손중희가 인사를 올렸다. 박정희는 그 뒤로 각별한 관심을 갖고 손영길을 지도해 주었다. 사병들은 전시에는 장교의 명령 하나로 목숨을 바치게 된다. 그렇게 만들려면 평시에 잘해줘야 한다. 너희들은 선배들의 좋은 점만 본받고 나쁜 점은 쳐다보지도 말라. 앞으로는 너희들이 우리 군을 이끌어야 한다. 손중희의 눈에 비친 선배 장교들 가운데는 부하들을 종처럼 부리고 군수물자를 빼돌려 자기 집을 짓는 따위의 행동을 거침없이 하는 이들이 많았다. 박정희는 그런 대세를 홀로 거스르고 있는 고독한 모습이었다. 군 장성들의 무능과 부패에 분노하고 있던 박정희도 4년제 육사의 첫 졸업생인 11기 장교들에게 큰 기대를 걸었다. 이 기대는 5.16 뒤 손영길, 전두환 그룹에 대한 총애와 하나회의 결성으로 발전하는 계기를 만든다. 백인엽 군단장으로부터의 모욕을 참고 있던 박정희는 결국 군단장을 들이받게 되고 두 사람은 같은 부대에서 근무하기 어렵게 됐다. 백선엽 참모총장과 참모차장 장도영 중장이 힘을 써 박정희는 1957년 9월 3일 제7사단장으로 전보돼 강원도 인제로 갔다.
떠날 때 박정희는 마당에서 기르던 수십 마리의 닭들을 장교 가족들에게 나눠주었다. 군인 가족들은 길 양쪽으로 도열해 박정희와의 이별을 아쉬워했다고 한다. 백인엽은 5.16 직후 부정축제 혐의로 구속돼 이른바 혁명재판을 받고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 혐의 중엔 박정희가 부군단장으로 재직 중일 때 있었던 군납업체로부터의 수뢰와 기름 처분에 의한 축제 사실이 포함돼 있었다. 박정희가 사단장 취임식을 할 때 사열을 주의한 사람이 손영길 중이었다. 그 뒤로 박정희는 손중이를 수시로 숙소나 회식장으로 불렀다. 사단장의 총애 덕분에 손영길은 대령급 장교들 사이에 끼어 술을 마시곤 했다. 박정희는 이것도 공부야, 잘 배워도 라고 했다. 박정희는 상급부대에서 시찰을 오면 사단 훈련 시범을 손영길에게 맡기다시피 했다. 박정희는 또 월동령 김장을 할 때 손영길을 감독 장교로 지명해 떼먹는 사람이 없도록 했다. 손영길의 기억에 따르면 그때 김장용 식료품을 납품한 사람은 박정희의 매형이었다. 손중이가 규정량대로 고춧가루, 마늘, 생강을 넣도록 하는 바람에 그 매형은 손해를 봤다고 한다. 박정희 신임 7사단장은 5사단 때의 참모 차규헌 중령을 인사참모로, 윤필용 중령을 군수참모로 데리고 왔다. 박정희가 자기 사람을 데리고 다닌 것은 이때가 처음이다. 그가 의식적으로 인맥을 구축하기 시작한 것이다. 박 준장이 7사단장으로 부임한 직후 평상시에 군대 사고로는 가장 큰 보급창고 화재 사건이 났다. 월동용 보급품이 창고에 들어온 날 밤 11시쯤 불이 났다. 인부들이 일하다가 담배꽁초를 버린 것이 화인이었다. 일개 연대분의 피복이 몽땅 타버렸다. 박정희는 문책을 각오했다. 그런데 당시 1군 사령관 송여찬 중장이 박정희에게 전화를 걸어왔다. 그 병참부장 혼 좀 내시오. 너무 걱정하지 마시오. 불탄 피복은 다 바꿔줄 테니 피해량을 조사해서 보고하시오. 박정희는 그 전에 잃어버린 피복까지 피해품으로 보고하여 새로 보급을 받았다. 박정희는 그때 우리 군의 고질적인 구조적 부패를 개혁하려고 했다. 양곡 관리 상황을 감사하여 400가마의 결손을 발견했다. 박정희는 양곡 관리의 책임자를 군법회의에 넘겨 엄벌하도록 지시했다. 재판장에게도 사단장이 특별히 당부했다. 쌀 도둑질하는 놈들을 군법회의에 넘겨도 결국엔 다 빠져나가 버리고 옥살이 하는 거를 보지 못했어. 이번엔 내가 도시락을 싸들고 다니면서 어떻게 되는지 확인할 테야.